예, 계속해서 3부 2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에서 8장 2차 산업혁명기의 기업가적 환경자원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8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중요시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 한편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에 본 강의, 기업가 정신의 강의를 통해 이 경영학에 있는 그 전략적인 내용을 길게 소개하는 데는 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경영 전략이 이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두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 제가 소개해드리는 각종 경영 전략에 대한 어떤 학습 의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경영 전략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먼저 본 8장에서는 2차 산업혁명기의 기업가적 환경, 자원,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혁신의 7가지 원천을 즉 혁신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적 자원에서는 그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의 세부 항목,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원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에서는 이 19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여러 가지 경영 관리 기법의 흐름, 개요 중심으로 쭉 소개를 90년대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적 환경과 자원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고 또 각종 경영 전략 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본 장의 학습 목표로 삼겠습니다. 예, 뭐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대 경영학의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한 분이 바로 이 피터 드러커인데요. 이 피터 드러커 교수께서는 혁신에 대해서는 7가지 원천이 있다. 즉 혁신이 나오는 7가지 그 원천에 대한 이해도를 잘 찾아낸다라면은 혁신을 창출하고 그 혁신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혁신의 7가지 원천에 대해서 그 주요 개념만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례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의 내용은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영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터 드러커께서는 혁신이 발생되는 첫 번째 원천은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일에서 즉 발생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에서 혁신이 발생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 혁신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지나가다가 발생되는 게 혁신이야. 그럼 혁신을 따로 공부하거나 혁신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즉 우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탐색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쳐야 된다. 즉 예상치 못한 일에서 혁신이 발생되니 오히려 더 신경을 곤두세워 탐색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혁신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또 예상치 못한 성공과 예상치 못한 실패를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성공했고 난 이런 걸 기대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구현하다 보면은 그 안에 혁신 기회가 반드시 발생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혁신의 원천은 예상치 못한 일에서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혁신의 원천은 불일치라는 겁니다. 현재의 것 또는 실제 현재의 모습과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가정하는 현실 사이의 모습에서의 괴리이자 부조화라는 겁니다. 즉 현재의 모습은 이건데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잘 진행되고 있어. 라는 건데 알고 보니 한꺼풀 겪어보니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가정하는 사이에
그 불일치가 있다라면 그 안에서 그걸 일치시키는 노력 가운데 혁신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현상을 현재 것이 최적의 것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것은 이런데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 안에 괴리, 불일치는 무엇일까? 이 안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할 때 피터 드러커가 말한 불일치를 통한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세 번째 혁신의 원천은 프로세스 니드입니다.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필요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현재 것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초로 그 필요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된다. 상황보다는 과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 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있을 때 그 안에 혁신의 아이템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원천은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실제 산업 및 시장 구조는 생각보다 쉽게 변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 산업 및 시장의 구조의 해체가 유인되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또 산업 및 시장 구조의 변화도 경영혁신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역량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아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산업과 시장 구조의 변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 성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지역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변화하며 하는 일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라면은 그 안에서 다양한 혁신의 아이템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식의 변화에 의한 경영혁신의 힘과 파괴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또 이를 주저하면서 혁신을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 인식의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의 원천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 전략이 주요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 퍼스트 무버 전략 이런 표현들을 전략에서 쓰는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퍼스트 무버의 전략을 열심히 추종하는 이제 카피캣의 역할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카피캣이 때로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통해 퍼스트 무버를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 전략 항상 어떻게 시장을 선도할까? 그렇다면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혁신의 원천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에서 지식 안에서의 어떤 융복합 또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의 발견으로 혁신이 창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학습하는 이유, 세상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타 기업가적 환경에서는 특수한 사회, 문화 및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가적 환경은 일반적인 경영 환경을 벗어나 다소 범상치 않은 조건에서 좀 특이한 환경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기업가적 기회를 이끄는 환경의 어떤 특수성은 크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먼저 속도입니다. 즉 기업가적 환경에서는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기민함이라는 함을 이런 속도를 추구한다라면은 기업가적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패턴, 경향 등을 통한 대강의 줄거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속도와 정확성이 기억가적 기회를 이끄는 일반적 특수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특수성 외에도 기업가적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사항을 들여다보면 먼저 기업가적 기회를 이끄는 환경의 기업가적 특수성 첫 번째는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거죠. 즉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면은 기업가적 환경에 특수한 상황이 이미 돼 있다. 그 안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표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노동경제학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인데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사람이 기업가를 선망하고 불확실성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 노동자가 되기를 원한다. 즉,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기업가가 되냐, 노동자가 되냐. 이게 바로 기업가적 환경의 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제 위험을 좋아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꺼려하죠. 단지 차이는 뭐냐?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 기업가들은 그런 에너지가 있고 또 위험이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며 스스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위험을 극복하면 나에게 더 큰 보답이 혹은 성취감이 기업가적 결과물이 산출물이 나에게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또 기업 윤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업가적 특수성이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과 네트워크 내에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장, 이런 시장일수록 기업가적 환경을 장려하는 특수한 시장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 풍요와 결핍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기업가 정신 발휘에 있어서 풍요 또는 결핍은 계속 논쟁이 좀 있습니다. 풍요로워야지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냐, 오히려 부족, 결핍이 있어야지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냐 라는 관점에서 여러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를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기업가적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즉 풍요는 어떤 풍요냐? 이런 풍요가 있으면 기업가적 환경이 구현되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약한 유대관계와 넓은 네트워크, 특별 관심 분야의 지식과 산업 간의 융합, 시장, 고객, 시장 컨트롤에 대한 사전 지식, 이전 기회 식별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풍요하게 나에게 있으면 물론 기업가적 기회를 이끄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핍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쉬울 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기듯이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뤄내냐는 관점에서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결핍으로 인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거 아니냐 이런 요소들도 작용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즉 기업가 정신을 풍족케 하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과 동시에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결핍의 상황도 기업가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또 사회적으로 복잡성과 역동성이 풍부할 때 기업가적 기회를 이끄는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창출하여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상승작용을 통한 육성 방안 접근은 복잡계 이론을 통해 설명을 가능하다. 즉 벤처 생태계가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 간의 어떤 복잡한 관계, 그 다음에 역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벤처 창업 아이템들이 발현돼서 기업가적 기회를 이끌어낸다.
또 시장의 균형과 불균형 이런 것들도 우리 기업가적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다양한 힘이나 제약에 의해 비대칭적인 정보나 불공정한 자원의 거래 그리고 독점적 자원의 경영이 분명히 존재한다. 항상 시장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균형 시장에서라야만이 기업가가 특별한 렌트나 아비트레이지 하면 이제 우리 차익 거래를 의미합니다.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기업가 행동이 유발된다. 즉 불균형한 시장에서 기업가의 역할은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경제적 기득권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가운데 기업가적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까지 기업가적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피터 드러커가 말한 혁신의 7대 원천 그리고 기업가적 환경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는 기업가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업가적 자원의 정의는 기업가가 환경에 대응하여 기회를 발견, 실현하고 기업가적 성과를 얻기 위해 동원하는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을 통틀어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역량입니다. 지식, 기술, 교육 수준, 경험 이런 것들도 기업가적 자원이 되고 물적 자원은 자본, 지적 자본, 유형 자산,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자원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지식 경영 시스템 구축 여부 또 사회적 네트워크 또 시장 개발력 이런 것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공히 기업가적 자원을 구축하는 요소고 최근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외에 밑에 있는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뭐 사회적 지지 등 또 창업가나 기업가의 어떤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기업가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업가적 자원은 역량과 경험과 같은 기업가의 내면적인 것과 자금 조달, 조직 구성 같은 외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또 정신적인 부분을 다루는 기업가적 마인드셋은 세밀한 부분에서 기업가적 자원과 개념적 구분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 즉 기업가적 마인드셋은 여기에 있는 뭐 인적 자원 혹은 사회적 자원과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적 마인드셋은 통상 기업가의 기질, 인성,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과 다른 개념이죠.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년기에 형성되거나 타고난 DNA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역량은 비교적 육성이 가능하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기업가적 자원을 이해할 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기업가적 자원은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이 빙산 모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수면 위에 빙산이 떠 있을 때 이 수면 위에 보이는 이 영역만을 우리가 이제 영양에서는 좀 갈고 닦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하단 부분, 자질이나 동기 이런 것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수면 위에 보이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영역은 비교적 개발하기가 쉽다. 아무래도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 보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밑에 보이지 않는 자질, 동기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활용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기업가적 마인드셋에서는 우선 크게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기질적인 요소로 기업가적 마인드셋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효능감,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신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수많은 노력과 경험 등등을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업가적 마인드셋, 개인 차원의 마인드셋이라는 것이죠. 창의력, 창의력은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경우 창의력은 교육과 훈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 위험 감수 성향, 즉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가적 행동을 위해 좋은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험 감수성은 calculated risk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된 위험. 그래서 기업가가 테이크하는 위험 감수성은 이미 짧은 시간에 아주 본인의 휴리스틱을 통해 계산이 끝나서 이런 위험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high risk, high return 새로운 큰 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험 감수성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또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이제 내적 통제 소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진행 방식은 외부 환경적인 요소보다 나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개발 발전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인 차원에서의 기업가적 마인드셋이고 성취 욕구,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욕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직 차원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혹은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이 조직에서 구현돼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다른 연구 자료에서는 이런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 진취, 위험 감수성 등등이 개인 차원에서도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이 둘의 경계가 이 왼쪽에 있으면 개인 차원 요소, 오른쪽에 있으면 조직 차원 요소로 무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 종합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적 자원에 이어서 물적 자원들을 보면은 우선 다양한 외부 환경적 자원이라는 것이죠. 자본, 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축됐을 때 기업가 정신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세계 최대의 재벌가 아니겠습니까? 8대에 거친 기업가 가문인데요. 우선 자본의 힘으로 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가적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적 자원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협력적 파트너가 기업가의 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창업 기업으로부터의 미래 후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기업가 자신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외부 파트너와 협력할 의사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트워크 관점에서 다양한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가가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기업가적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사회적 자본은 상호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호혜적 기반하에 주고받는 사회적 유용 자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음의 관계가 어떤 영리적 계산이 아닌 호혜적 가치 혜택을 받는 기반으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된다라면은 이제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바로 사회적 자원이고요. 사회적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이나 집단이나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회적 행위를 말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기업가적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업가적 자원에 대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 경영 전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볼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학과에서 한 학기 내내 혹은 때로는 4년 내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런 긴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주요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경영 전략에 대한 좀 더 이해도를 원하는 분들은 또 전략을 별도로 학습하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근대 경영 관리의 원료는 보시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에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과학적 관리법으로 프레데릭 테일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들의 태업과 상호 불신이 팽만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사회에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조직에서의 룰이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냥 해가 뜨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들어오는 일상.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고 이제 기계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장에서의 일한다는 것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또 그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데, 나는 좀 태만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라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레데릭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경영에도 과학적인 관리법을 도입해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체계적 생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떤 툴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삽질의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삽질을 하고 어떤 근로자는 그렇지 못하더라. 왜 그런 차이를 발생했냐라고 분석을 하면서 최적의 산출물을 나타낼 수 있는, 즉 삽질을 잘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발 실험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당신네들은 삽질할 때는 각도는 이렇게 주고 힘은 이렇게 주고 1분에 몇 번 삽질을 해야 된다라고 표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관리법의 일환입니다. 또 임금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과업을 연구하고 작업을 연구하고 지도표를 만들고 단계적 임금제도, 직능명 조직 등 모든 경영관리 체계의 과학적 시스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만든 게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더라라는 거죠. 또한 이제 동시에 이제 헨리 포드, 우리 포드 자동차사 잘 알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듭니다. 즉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이제 포드가 극대화한 거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디즘입니다. 우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이 통일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부품 모든 결차들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된다. 해서 당시에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던 자동차의 비용을 중산층도 구입할 수 있도록 낮추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의 표준화를 만든 게 바로 헨리 포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포디즘의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표현되고도 있는데, 이제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무조건 임금만 높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보다 생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짧은 시간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작업 공정이 최대한 단순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디즘의 큰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를 많이 받은 대중들은 점점 자신의 단조로운 업무에 실질적으로 이제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도입된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일러가 삽질의 표준화로서 어떻게 삽질을 해야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것도 쭉 라인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 단순화하면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게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이제 중산층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요. 예. 그리고 이어서 근대 경영학의 원리로 1930년대까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유명한 엘튼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우리 호손공장 실험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엘튼 메이어 교수는 호손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공장의 조도를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좀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1도, 2도 밝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의 직원들의 생산성 변화를 봤더니 늘어나더라. 그럼 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온도, 공장의 온도도 별로 근무하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는 좋은 환경으로 온도를 바꿨을 때 직원들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늘어나더라. 그래서 1차 결론을 냅니다. 즉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좋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고 결론을 냈죠. 근데 이제 역으로 이 결론이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장의 근로 환경이 열악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짐이 목격돼야지 엘튼 메이어의 주장이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도를 더 안 좋게 이 공장의 안의 온도도 더 나쁘게 바꾸는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엘튼 메이어 교수가 좀 당황한 나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호손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이 교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감시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튼 메이어가 이런 또 생각을 하죠. 직원들은 그렇다면 감시 감독의 대상인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항상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왜 아주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 몇 명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생산성은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또는 상호 신뢰감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 생산성이 높더라.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 신뢰감, 좋은 인간관계는 근무의 외부적 환경을 초월해 높은 생산성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제 현대 인간관계론의 근간이 이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또 등장한 이제 이론이 우리 유명한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에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보시는 것처럼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가 나오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현이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겁니다. 또 앙리 페요리 경영의 5요소, 경영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관리 시스템이 경영 활동이 주축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계획을 잘해야 된다. 또 조직을 잘 조직화해야 된다. 그들에게 지시를 잘해야 되고 때로는 조정도 해주고 또 통제하는 이런 5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하면서 경영 활동의 5요소를 앙리 페요리 제시하기도 했죠. 예.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계, 인간, 조직, 환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계화 측면에서는 이 당시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보시는 것처럼 막 나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그리고 길브레스 부부의 동작 연구, 인간의 동작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우리 간트 차트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시간 연구 및 공정 합리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3S, 그 다음에 페이올의 아까 말씀드린 일반 경영 관리론, 그리고 막스 베버가 말한 관료제론. 관료제 하면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 사실은 취지나 뜻은
처음부터 네거티브 하진 않았습니다. 즉 연속적 계층 구조를 조직 내에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조직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의 이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료제 하면은 형식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이고 이렇게 좀 변질된 개념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기계만을 강조하는 걸 넘어 이제 점차 인간의 심리와 상호 관계, 대인 관계를 중시하는 요소들이 또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손 공장의 엘튼 메이어의 실험을 통해 인간 관계론이 발생되었고, 또 행동과학,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연장선상에서 인간 행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관찰하려는 분석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네로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분석 기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학습 이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맥클러랜드가 우리 아이스버그 모델, 빙산 모델을 만든 맥클러랜드가 성취, 친교, 권력 욕구 이론들을 만들기도 하고, 허츠버그가 두 가지 요인, 그래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구분을 해서 동기 요인은 어떻습니까? 동기 부여를 유도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성취감, 책임감, 도전 정신 이런 거를 끄집어낼 것이냐에 대한 요인. 반면에 위생 요인은 뭐냐? 환경 요인이죠. 환경 조건, 복지 유생, 안정성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보다 경영학에서 경영 관리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피들러가 상업 적합론을 만들죠. 그래서 리더십, 특히 리더십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리더십 결정 요인이 리더의 어떤 타고난 특성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처해 있는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상황 적합론이 되겠죠.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거나 또 교재를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고요. 예, 그 후에 이제 근대 경영관리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체스터 버나드가 외부 환경 변화에 시스템적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성원이 갖는 공통의 비전, 경영 전략, 공헌 의지,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버나드는 이제 공통의 목적을 이런 직에 맞는 공통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버나드가 주장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성장 전략 매트릭스가 이고르 앤소프에 의해서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경영학을 공부하면은 여러 종류의 매트릭스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2x2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각의 매트릭스의 조합을 통해 최적화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2x2 매트릭스인데요. 앤소프는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고객과 제품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리를 이 매트릭스에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품,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고, 뒤에서 한 번 더 이 내용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매트릭스에 이 네 가지가 매칭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시장 침투 전략, 또 시장 개발 전략, 제품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등 시장과 제품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상이하게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때 3S 모델로 우리가 회사의 경영 관리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그리고 전략, 조직, 시스템 이 세 가지 3S가 잘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이것들이 더 발달돼서 탐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만의 3S 모델이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예, 조직적인 측면에서 우리 근대 경영 관리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버나드가 거시적 합리적 경영과 인간 경영의 연계에 관한 점을 좀 강조를 하였고, 또 사이먼이 이제 건초 더미 속 바늘 찾기라는 이론, 또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이 당시에 또 펼치게 됩니다. 또 의사결정론이 또 이 당시에 막 부각되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각종 계량적인 방법, 통계학적 방법 등이 이 당시에 막 도입되기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환경적 강조입니다. 조직의 환경 적응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적합론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직을 관리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회사의 규모나 시장 상황, 사용 기술이나 전략에 따라 효율적 경영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전통적인 전략으로만 도입하기에는 그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면밀히 고찰하면서 리더는 보다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상황 적합론이 되겠죠. 또 자원 중심론도 이 당시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획득과 전략적 이동, 지식 공유와 관리와 같은 이런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이 경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 주요한 경영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관리 이론이 이렇게 과학적 관리론이 1900년대 초반에 먼저 등장하고 인간관계론, 의사결정론, 상황이론, 자원중심론이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대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과거의 것이 나왔다 그래서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니 도입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도 과거의 것의 이론이 유효성이 지금도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영 관리가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엔소프 매트릭스,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 잠깐 말씀드렸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의 어떤 제품과 시장의 관점에 따라서 2x2 매트릭스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즉 기존 제품과 신제품이 있고 기존에 존재하던 마켓과 새로운 마켓이 있을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기존 제품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면 시장 개발 전략이 펼쳐져야 된다. 한편 기존 제품과 기존 마켓이 있다면 마켓 페네트레이션, 시장 침투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제품을 기존 시장에 등장시켰을 때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 전략,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 있다라면 다이버시피케이션, 다각화 전략. 이런 식으로 시장과 제품을 비교 평가하여 각각의 전략을 맞게 구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엔서프 매트릭스의 핵심 개념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알프레드 챈들러가 말한 조직과 전략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전략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맞죠? 조직이 있어야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겠고 조직만 있고 전략 없는 회사는 영속할 수 없게 되겠죠. 또 조직은 전략의 실행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전략의 모태가 된다. 또 전략은 외부 환경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쉽게 바뀔 수도 있겠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전략은 좌지우지될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조직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의 방해물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조직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 알프레드 챈들러의 어떤 조직과 전략의 관계론에 따라서 또 제시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관리직 없이는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전략에 따라 조직을 가볍게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구루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당대의 최대 기업으로 꼽히던 지의 약점을 지적하며 분권화와 경영 관리를 강조했다. 당시 지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갖고 객일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장악했는데 그 문제가 있다. 오히려 현대 경영학에서는 분권화를 시키고 또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한 대표적인 툴로서 우리가 MBO, 목표 관리 방식이라는 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에 의해서 조직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리더가 모든 걸 통제해서 자주유지할 거냐 라는 툴들이 여기서 나왔고 또 자기관리 원칙, 또 인문학적으로 이런 내용도 통찰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에 기반한 관리 기법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고 목표 성취욕을 높이는 자기관리 원칙이 조직에서 요구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피터 드러커가 또 강조하기도 했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전략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의 방법은 크게 방어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어 전략, 디펜스하는 것이죠. 현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인 전략은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능동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래서 방어적 전략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제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가치 사슬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 고객 쪽으로 취할 것이냐 혹은 제품 개발이나 원재료 소싱으로 취할 것이냐 해서 더 많은 프로세스, 그 가치 사슬을 통합시켜서 내 제품을 잘 지키게 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방어적 전략의 핵심 개념이죠. 반면에 적극적 전략은 제품을 보다 다각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에 또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전략의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빈 바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맥킨지를 통한 조직 전략을 전파했는데요. 맥킨지라는 세계적 컨설팅 기업이 바로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마빈 바우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회사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전문가들의 경영 컨설팅에 이제 주력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된 전략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 이제 마빈 바우어의 주장이죠. 그래서 마빈 바우어가 이제 다양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시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7S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진단하는 7S 모델인데 뒤에 표에서 한번 7S는 어떤 7가지 S로 구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직이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17가지 요소를 이제 시각화하고 프레임화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잡한 경영관리 방법론을 비교적 7가지 S라는 개념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경영관리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된 계기가 바로 마빈 바우어 덕분입니다. 케네스 앤드류 근대 경영관리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우선 우리 수압 분석, 또 토스 분석, 그 유명한 이런 분석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개념은 뭡니까? 외부 환경과 내부 경쟁력을
두루 종합을 해갖고 기업의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내부의 긍정적인 요소인 장점,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는 약점을 파악하고 기업을 둘러싼 외부의 기회적인 환경과 위협적인 환경을 잘 매트릭스화 한다라면은 이 안에 토스라는 툴을 통해서 수압 분석이 이렇게 평면적인 SWOT라면은 토스 분석은 S와 W, S와 O, ST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퍼추니티와 스트렝스, 기회와 강점을 결합하면 다 장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표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와 약점이 결합하면 약점 강화 전략, 위협과 강점이 결합하면 차별화 전략, 위협과 약점이 결합하면 나쁜 것만 있기 때문에 방어나 철수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빈 파워의 7S 전략입니다. 조직 관리를 잘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 S는 스트럭처,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가 우리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또 조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역시 우리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지, 또 리더십 스타일, 스스로 리더십 스타일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외부의 컨설팅 펌들을 통해서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비롯한 7가지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 그리고 관리 기술, 조직의 전략, 마지막으로 공유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직 경영 진단을 통해서 파악해 보면서 그 조직이 행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7S 중에 어떤 것들을 픽스해야 되는 컨설팅의 영역으로 이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7S가 이제 하드 엘리멘트, 조금 다소 어려운 영역, 소프트 엘리멘트, 다소 쉬운 영역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잠깐 멈춰서 보셔도 좋고 교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기본 개념은 방금 전에 표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수압 분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의 장점 혹은 강점, 경쟁력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내부의 강점과 약점은 뭐냐, 스트렝스와 윅니스는 뭐냐를 파악하고 또 나를 둘러싼 opportunities, 기회적인 요소와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의 threats,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바로 1차적인 수압 분석이고 이를 보다 이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표현을 씁니다. 뭐 토스 분석, 수압을 이 철자를 거꾸로 해서 토스 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발전된 수압 분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표기하고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표기하고 이를 매트릭스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화면에는 이 공간에는 스트렝스와 기회가 만나죠. 그럼 우리 회사의 강점과 우리 회사를 둘러싼 기회적인 요소가 만나다 보니 장점만 있는 거죠. 강점이 있는데 기회까지 있다. 그럼 회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에서의 기회는 있는데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완, 강화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전략이 구현돼야 된다. 또 우리 회사에서의 강점은 있는데 시장에서 위협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 회사의 강점을 더 도드라지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약점이 있고 또 시장마저 위협적인 요소가 많다. 그렇다면 좀 암울하죠. 이때는 방어 전략 혹은 철수 전략을 취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토 매트릭스의
시사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볼 게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케팅 관점이 등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점점 사회가 진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출현할수록 이제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일이 발생되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 필립 코틀러에 의해서 이제 마케팅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관리론에서 먼저 리서치, 조사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STP 분석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렇게 조사된 시장에서 모든 시장을 내 걸로 포함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유리한 시장을 먼저 분할해야 된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규모가 있지만 시장을 세그먼트 분화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타겟팅, 한 집단을 타겟팅하고 그 안에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는 나만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STP 전략. 그리고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이 마련되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포피를 기준으로 한다. 포피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팔 것이냐의 관점에서 프로덕트, 먼저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럼 프라이스는 어떤 가격에 팔 것이냐, 프로덕트, 내 제품의 특징은 무엇이냐, 플레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팔 것이냐, 프로모션은 어떻게 광고 홍보, 촉진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 필립 코틀러가 제시함으로써 우리 마케팅의 관리론의 중요성과 또 전체 프레임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이제 BCG 매트릭스가 브루스 핸더슨에 의해서 나옵니다. BCG 매트릭스는 뒤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BCG 매트릭스고요.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CG 매트릭스에서는 아까 2x2 매트릭스를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매트릭스가 구현이 되는데 이 중에 스타, 퀘스천 마크, 캐시카우, 도구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는 말 그대로 최대한 투자를 하고 캐시카우는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되고 퀘스천 마크는 이제 선택적 투자를 하고 도구는 철수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바로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LC 곡선은 뭐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제품과 서비스는 이런 어떤 생명 주기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소개됐을 땐 도입기, 그리고 시장에서 막 홍보돼 갖고 급성장하는 성장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은 고객이 유치돼서 더 이상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 성숙기, 그리고 이제 수명을 다하는 쇠퇴기. 이게 이제 PLC 곡선이라는 거고, 성장하는 기업, 혁신하는 기업은 이런 곡선이 발생됐을 때 또 다른 혁신을 통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만들고 계속해서 기업의 수명을 이어간다라는 게 PLC 곡선의 단계론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시장의 쇠퇴기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개발했다고 해서 도입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 개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시장 규모가 쇠퇴하더라?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정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BCG 매트릭스입니다. 이쪽 축에서는 마켓 그로스 레이트,
시장 성장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켓 쉐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를 바라보는 개념이죠. 하이, 로우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쪽이 하이, 뒤쪽이 로우 이렇게 표기되는데 이 BCG 매트릭스는 이 하이가 안쪽에 있습니다. 마켓 쉐어도 높고 시장의 성장률도 좋다. 완전 최고죠. 그래서 이 BCG 매트릭스에서는 그런 제품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릅니다. 더 많이 살려야겠죠. 그리고 그런 반면에 마켓 쉐어는 높지만 시장 성장률은 아까 PLC 곡선에서 이 성숙기에 있더라. 그러면 더 투자하거나 더 스타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돈은 벌리니 캐시카우로서 그 제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마켓 쉐어는 적은데 시장에 막 성숙기에 있다, 이 시기에 있다. 그렇다면 무작정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고민을 좀 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성숙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마켓 쉐어가 적다고 시장이 커지니 잘 될 거야 라는 장밋빛 희망만을 갖고 전력 투구할 때는 오히려 마켓 쉐어를 하지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다. 다른 상대편의 시장만 키워줄 수 있다.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된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마켓 쉐어도 낮고 시장 성장률도 난다. 독스. 이럴 경우에는 철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BCG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을 때는 과연 우리 제품의 들이 이 BCG 매트릭스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려야 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툴로서 이 BCG 매트릭스가 활용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 나온 기법이 프레드 글룩이 만든 이제 맥킨지의 반격인데요. 이 프레드 글룩은 이제 오퍼레이션 리서치, 과학적인 기업 경영법 분야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이 OR 분야는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매트릭스를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와의 그 성장 점유율 방금 이제 보여드렸죠. 하지만 3x3 아까는 2x2 아니었습니까? 3x3 매트릭스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프레드 글룩의 이 모델은 좀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올 분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푸터의 5 포세스 분석. 이분이 이제 현대 경영학의 경쟁 전략을 어떻게 보면 완성했다라고까지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 툴 모델들을 활용하고 경영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5 포세스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략 3유형, 가치 사슬 이 세 가지가 빅히트를 친다. 그래서 5 포세스 모형은 뒤에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어떤 경쟁 상황을 분석하는 5가지 요소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볼펜을 만드는 사업을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현존하는 경쟁자만 파악해서 쟤네들이 뭘 잘할까?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나머지 4개의 포세스를 봐야 된다. 잠재 시장은 없는지, 뭐 대체 시장은 없는지, 공급자와의 교섭력은 없는지, 수요자와의 교섭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매트릭스는 뒤에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략 3유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중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트 리더십 전략, 비용 우위 전략을 취해야 된다. 디퍼런시에이션 전략,
차별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개념화 시켰죠. 또 가치사슬, 또 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최종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사슬로서 가치사슬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방통합, 후방통합 혹은 집중화 전략 혹은 차별화 전략 혹은 코스트 리더십 전략으로 이 가치사슬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런 개념 정도만 우선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수업이 경영 전략론에 대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전략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포터의 5 프로세스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볼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경쟁 상황을 먼저 좀 분석해야지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눈높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존에 이 볼펜과 경쟁하는 다른 브랜드들의 경쟁 관계가 센지 너무 세면은 내가 이 시장은 좀 들어가서는 고전하겠다. 혹은 시장을 봤더니 경쟁사가 적더라. 한 번쯤 도전해 볼 시장이겠구나. 라고 한번 분석해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1차적인 분석이 1차원적인 분석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5 프로세스의 프레임워크인데 신규 진입자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은 경쟁 강도가 세 보이진 않지만 향후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은 어떤가? 한번 점쳐보는 겁니다. 점쳐본다는 표현을 썼지만 예측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분석력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굳이 내가 이 볼펜을 만들지만 다른 대체품이나 서비스의 위협이 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내가 만든 볼펜을 안 쓰고 다른 대체품을 쓸 수 있는 시장 환경에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바라봐라. 그런 것들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로 공급자의 협상력입니다. 내가 이 볼펜을 만들면 있어서 모든 걸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원재료를 소싱해 와야 되는데 그 공급자가 어떤 굉장히 차별화된 소스를 나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와의 협상력이 어떠냐? 반대로 구매자와의 협상력. 내 제품이 굉장히 특화되고 고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만족도를 준다 그러면 내가 협상력이 좋은 거죠. 반면에 시장에 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굉장히 많아서 공급자가 그것들 중에 하나로 내 제품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시각으로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라. 이게 5 Forces 프레임워크이고 이를 통해 경쟁 환경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포터의 이제 가치사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볼펜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투입하고 이를 생산 운영하고 출고하고 물류로 배송하고 마케팅과 판매를 하고 서비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본원적 활동,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 경영 활동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활동 외에 이런 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프라, 조직 문화, 인적 자원 관리, 기술 활동, 조달 활동 같은 supportive activity, 보조 활동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활동들이 잘 접목이 돼서 가치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때로는 수직 통합,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즉 어떤 기업은 이 생산만 하는데 알고 보니 원자재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 그럼 두 가지를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제품은 생산만 하다가 우리가 보니까 판매자에게 수익을 나눠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마케팅과 판매 서비스 이 앞쪽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의 개념으로서 전략적 차별화 요소로 사용이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차별화 전략이 도입될 수도 있고 비용 우위 전략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별화 전략은 말 그대로 이 여러 단계로 섞여 있는 가치 사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마케팅 활동, 생산 활동, 뭐 인프라 활동, 기술 활동, 차별화의 관점에서만 모든 가치 사실이 구현돼야 되고, 우리가 비용 우위 전략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각각의 요소들, 항목들에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대량 생산, 대량 규모의 경제도 구현해야 되고, 직원들에게 어떤 좋은 대우를 해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많이 생산하게끔, 더 빨리 생산하게끔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이런 전략 등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 경영 전략의 큰 맥락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식의 습득은 분명 우리가 기업가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업가 정신은 우리 1강에서도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멘탈리티, 행동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식의 합습과 습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 더 큰 생산물 산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지식 습득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